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다양한 과학기술계의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2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기술 사업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정부와 산학연의 바람직한 역할과 실천 방향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열띤 참여와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키스텝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과학기술 정책 제안과 실행 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제3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장홍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창조경제 프레임에서 키스텝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사실은 우리나라 앞으로 10년 후에 먹거리 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먹거리 산업을 디자인하는 그런 정책 싱크탱크에 와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 사업화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난 20-30년 동안의 역사가 기술 사업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를 지향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룬 과정에서는 결국 기술 사업화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모바일 레볼루션의 환경 변화와,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런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기술 사업화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 경제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어떻게 많은 기업가들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현장으로, 그러니까 질 좋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플레이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면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포괄적으로 한번 좀 화두를 던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88년도에 창업을 해서 23년 동안 산업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88년도에 사실은 기술이 척박하고, 그리고 사실은 국산화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지금 한국적인 가치가 대단히 중요했던 순간에 일본에서 수입의 전량에 의존하던 컴퓨터 제어 장치를 국산화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독립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창업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30년 전에 창업했을 때의 환경과 지금은 대단히 지금 다른 환경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강도 원장께서 정의한 이 창조 경제의 개념을 보면은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창조력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아이디어를 기존의 새로운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서 결합하는 능력, 그게 이제 응용력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실천력,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결국 창조력과 응용력과 실천력이 겸비되는 그런 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구조에 대한 그런 변화가 결국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창조 경제에서 많은 기업가들이 창업을 해서 좋은 기술에 대한 거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에 대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만, 초기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기 위해서 사실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낼 때까지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마 죽음의 계곡인데요. 그러나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이 지금은 메타 테크놀로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을 만드는 기술에 의한 것과, 그리고 오픈 소스의 상용화로 인해서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72시간 내에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 이 상황을 하더라도 저희가 2000년대는 식스만스 컴퍼니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사업할 때까지 6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만들지 못하면 사업에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 비슷한 경쟁자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결국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메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죽음의 계곡이 이제는 뭐 작게는 3일에서 짧게는 길게는 한 달 정도에 대한 기간 내에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제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들 가지고 IP에 대한 기술이나 그런 메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죽음의 계곡이 지금 쉽게 건널 수 있는 경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 좋은 이 사업의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하는 부분들이 또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하는 능력은 시장 플랫폼. 여러분들이 요새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에서 썬데이 토스라는 회사가 애니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결국 우리 국민 게임으로 등극을 하면서 작년도에 스펙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에 1,200억에 지금 M&A를 성공시킨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은 플랫폼 기업한테 얼마나 잘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이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CPND라는 그 플랫폼 하에서 결국은 컨텐츠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에 접속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플랫폼 그리고 M&A를 통해서 사업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노센티브라는 R&D 협력을 위한 서비스 같은 것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코키라는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금융과 관련된 그런 사이트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창조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결국 기술이 사업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은 훨씬 더 빠르고 속도감 있는 그런 사업화가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와 2014년대의 창조 기업의 창업 생태계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0년대에 잘 아시는 것처럼 벤처 1차 붐이 일었을 때 11,000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9,000개 정도의 벤처 기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창업의 질은 2000년대는 대단히 높았지만 지금은 창업의 질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2000년대는 아시는 것처럼 97년도 IMF 이후에 대기업에서 기술을 가지고 실제 사업화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다음에 사업 조직을 가지고 영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조직 생활을 했던 그런 많은 그런 플레이어들이 IMF 이후에 창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덕분에 2000년대 초에 B2B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68%가 B2B 기업의 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스핀오프 되고 대기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개선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장비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자기 모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사실은 창업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후반에 대기업 구조조정뿐만이 아니라 연구소의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IMF 이후에. 그래서 국가치료연구소에서 단일 분야에서 15년, 20년 동안 연구개발에 열정적으로 일했던 엔지니어들이 고급 인력들이 창업을 했고 2000년도에 5,300개 정도에 대한 교수, 연구원 그리고 실험실 창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나 그런 이 박사과정의 학생들 그리고 연구원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있었던 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한 덕분에 사실은 코스닥에 상장을 했던 많은 기업들이 B2B 기업에서 상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09년도 스마트폰 환경이 이 도입이 되고 지난 4년 동안에 모바일 레볼루션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창업의 형태는 이제는 질 좋은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으로 많은 창업가들이 뛰어드는 그래서 창업의 질은 좀 상당히 지금 안 좋고 있다. 그래서 결국 국가가 새로운 디맨드를 창출하고 혁신적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에 지금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이 한 600개 정도 되는 기업이 있다가 2006년도부터 1000개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2000년도에
360개 정도 기업이 그 코스닥 상장 심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188개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기업이 작년에 23개로다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형태도 아마 이게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4년 이렇게 해서 그 시대의 변화, 결국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가들이 몫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과 사업화할 수 있는 플레이어의 똑똑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기술의 변화에 잘 매치업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인베디드 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면 모든 것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냥 각광을 받았을 때는 결국 휴닉스나 휴맥스나 메디슨 같은 그런 회사들이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인베디드 시켜서 뭐를 제어하고 장비를 만드는 쪽에다가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요. 90년대는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런 대학교 컴퓨터 동아리가 활성화됐던 그런 환경 속에서 97년도에 잘 아시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넥슨이나 이런 NC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창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97년도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이 급격하게 깔리면서 결국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대학원을 다녔을 때 PC를 가지고 맨날 게임을 했던 세대가 사실은 97년도에 인터넷 환경과 맞물리면서 사실은 인터넷의 강자 그리고 게임의 강자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아시는 것처럼 IMF 직후에 대기업들이 대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구소에서 구조조정했던 많은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해서 결국 B2B 부분에 대한 창업들이 많이 일어나서 대부분 다 대기업에 납품형 그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요. 2009년도에 모바일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면서 카카오나 그리고 티켓몬스터나 파프리카랩이나 또는 뭐 썬데이토스나 스마일게이트 같은 기업들이 결국은 다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의 역사를 보면은 이 기술을 이 잉태했던 사람들의 플레이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때 기술적 변화에서 내가 그 시대에 어떤 일을 가지고 주로 정말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꽂혀서 정말 일했던 사람들이 결국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춰서 그런 사업들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 사업화의 현실에 대한 거를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기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결국 기술 사업화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3000대, 300대, 30대 1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3000개의 아이디어가 결국은 특허로 등록될 때까지는 300개 정도가 출원이 되고 그것이 프로젝트로 다시 시작하는 데는 125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초기 개발에 대한 건 9개 그리고 실제 이거에 대한 걸 사업화하는 부분들은 1개가 성공한다. 그래서 기술 사업화 자체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정설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에 17조라는 거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매년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이 다 동원되는 쪽에다가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98%가 성공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성과가 98%고, 결국 기술 이전은 20%고, 사업화는 거의 0%가 되는 이 한국적인 현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98%의 성공률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렇게 많은 성공을 했던 제품들을 가지고 결국 사업화에 성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 이전 건수는 20%로 줄어들고 그것이 사업화하는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특허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연구개발비 10억당 특허의 수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특허 생산성은 대단히 높은 숫자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특허의 생산성보다는 결국 낮은 특허의 이전율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전체를 따지면 6.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특허 이전율과 기술료 수입이 현저하게 낮다. 예를 들면
그 100만 원에 대한 거를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면은 그것이 들어온 것이 17,300원. 그러니까 그 실제로 따지면 1.73%가 지금 들어올 정도로 미국의 연구 생산성에 비해서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참담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지금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그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까지는 공급자와 그 지원 중심의 정책이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그 지원을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TLO나 TBI, 그리고 멘토링, 뭐 기술 징자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그 공급 중심 체계에서 이제는 기업가 정신, 결국 그 시장에서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결국 시장에서 테크놀로지 푸시가 아니라 디맨드 풀로 결국 시장의 중심에 그 만들어줘야 되고, 시대가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열린 경쟁 체제로 해서 창업을, 그리고 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정책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의 분석 프레임워크를 그 5가지 형태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에코시스템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보시는 것처럼 98%의 성공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키스텝에서 많은 그 정책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패하지는 연구, 성공하지 않는 사업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은 울타리 안에서 그 사실은 저렇게 그 가둬놓고 그 연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결국 실패에 대한 제재가 두려워서 결국 안전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연구 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재정 이 지원 원칙이 깨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패러다임이 문화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8%의 성공적인 그런 제품들이 나와도 기업에서는 매력적인 연구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매력적인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업화 부분들이 결국 실적이 없는 부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그 대전환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건설회사에서 어떤 그 건설 이 공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설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많이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정책도 대단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 예산, 물론 뭐 사전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융복합으로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연구과제에 대한 수주를 할 때는 항상 기획과제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기획이 정말로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이것이 성공했을 때 사업적으로 국가의 새로운 그런 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런 기술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술에 대한 것보다는 결국 시장이나 결국 제품화 시켰을 때 사업화 성공했을 때 그런 그 아웃풋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연구개발 그 관리 예산을 평가 관리 기능도 중요하지만 기획 단계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 국가연구개발비의 모든 그 부분들이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뭐 미래부나 산업부나 그 중기청이나 모든 그 이 정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다 꼬리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걸로 되고 관리를 하는 거로 그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워드 휴즈라는 의학 연구소를 보면은 그 연구소에서는 사실은 프로젝트를 사람을 보고 줍니다. 1년에 그 검증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1년에 100만 불씩을 5년씩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로 지원해 주는데, 무슨 연구를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프로포절이 없어요. 근데 그 프로포절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을 믿고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혁신적인 R&D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획 단계에서 내가 예상했던 시장과 예상했던 수요를 맞춰서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해보는 입장에서도 사업가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결국 저게 사업에 성공할 거라는 거에 대한 신념은 누가에서 나오냐면 인사이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인사이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기획 단계에서 이것이 얼마만큼에 대한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냐, 그리고 기술이냐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말랑말랑한 그런 이 머리를 가지고 정말 창조적으로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갖고 있는 연구자냐,
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가 되면 바로 줄 수 있는, 그래서 우수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 그리고 꼬리표 없는 연구비 지원이 대단히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연구개발자의 경쟁체제 조입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개발 체제는 대형 연구 과제일수록 경쟁을 복수로 지금 그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토너먼트 방식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4개 팀을 그 스타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1년, 2년 있다가 평가해가지고 2개 팀을 떨어뜨리고 다시 1년 있다가 평가해서 1개 팀으로 몰아주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그 예산을 집행하는 관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그거 중복 예산 낭비 아니냐. 왜 R&D에 대한 부분들 중복적으로 투자해서 R&D 예산을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구개발의 경쟁체제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고, 경쟁이 있을 때 사실은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연구개발 그 사업인 경우에 경쟁을 붙여서 떨어뜨려서 마지막에 하나를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복수로 집행해주고 결국 경쟁을 도입해서 토너먼트로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연구자한테 실패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뭐 국가기관 연구소나 또는 학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연구개발 예산을 지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개발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벤처 패자 부활이 안 되고, 패자 부활이 안 되는 문화 속에서 혁신과 도전적인 문화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실패를 장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거는 많이 하지만, 실패했을 때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성실 실패를 인정해주는 도전적 연구 환경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감사원의 통상적인 재정 집행 기준의 개요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책 감사 기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부처에서 뭐 우리 그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새로운 우리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미래부에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기획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한 어떤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감사원의 통상적인 정책 감사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금 없앨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창조경제 이슈로, 그다음에 그 규제개혁 이슈로다가 지금 그 현 정부의 정책이 지금 패러다임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창조경제와 규제혁신은 그 같은 축에서 서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규제혁신을 저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만 하나만 없애도 그거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도전적인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구개발 R&D가 아니라 이제 IP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IP인데 이 IP가 사실은 R&D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결국 PCT 특허를 할 쯤 되면 연구개발비가 다 소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PCT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국가 뭐 4-5군데 신청하려고 그러면 뭐 몇천만 원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개발비가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출원되기 때문에, 사실 PCT와 같은 이런 특허 출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워드 휴지 의학 연구소에서는 27명의 연구자를 매년 선발을 해가지고요. 프로젝트가 아니다. 프로젝트는 사람이다. 결국 이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17명의 노벨상을 수상자를 만들고 정말 1년에 8천억 이상에 대한 R&D를 투입해주는 그런 연구소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 연구기관의 창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를 제가 2012년도에 기술신용보증금에서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사업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다음에 결국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다시 상용할 때 후속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아쉽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 판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 계획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업을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 능력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기술이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 문제라든가 민간 기업과의 네트워크라든가 그리고 가격 및 계약 과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사실은 기술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커머셜라이즈 하는 데서 필요한 그런 사업적 부분에 대한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제가 그 씨앗이라는 조직을 맡아가지고 6년 동안 서강대학교의 기술사업화를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좋은 기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2000년대에 그렇게 많은 이 교수 창업과 그다음에 박사과정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그 이후로 교수님들이 이제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있는 그 교수들은 연구비가 넘쳐나고요. 특히 연구비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대학에서 그냥 기업체에서 하는 연구는 거의 안 합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연구들은 워낙 타이트하게 그 아웃풋을 요구하고 뭐 스케줄링하고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대학 기업하고는 주로 하진 않고 국가기관 연구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사실 너무너무 넘치는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 좋은 환경 속에서 연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고급 인력들 창업해라, 박사과정 창업해라 안 되는 거죠. 출연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 국가기관 연구소가 패스트 팔로우의 입장에 있을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위너 테이크스 올로 1등, 2등이 살아남고 3등부터는 이제는 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출연연구소에서 기업의 우위에 있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모든 그런 연구는 저는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구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에서 우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R&D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과제를 축소해서 결국은 그 인력들이 사실 전문적인 인력들이고 기술적으로 그 배태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거 가지고 10년, 20년 그 가지고 있는 R&D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질 좋은 창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트리거링이 되는데 사실은 국가기업 연구소에서 정말 기업이 다 잘하고 있는 연구까지 다 지원해주면서 사실 연구소를 먹여 살리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R&B의 사업화라든가 또는 연구소 기업 순환근무제도는 지금 그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산학협력 절대로 안 되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 기업에 갖고 있는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연구소가 갖고 있는 기술이 다시 사업하려고 그러면 또 그 연구개발했던 것만큼에 대한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소와 기업이 순환근무제가 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역지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대학은 더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BK21 사업이 지난 6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모든 대학의 평가 시스템은 교수들이 SCI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SCI 논문 인덱스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업적 평가하고 승진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특허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 좋은 기술들이 사업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허나 기술 이전이나 그리고 창업에 대한 개수들이 결국은 그런 그 창조경제 인덱스, 창조경제 활성화 인덱스라는 부분들 가지고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대개혁. 물론 지금 교과부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산학협력 중점대학이나 또는 창업선도대학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대학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키스텝 같은 그런 그 정책연구위원회에서도 이 대학의 그 교수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제안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한테 뭐가 제일 어렵냐 그러면 자기는 CTO 하겠다는 겁니다. CTO 기술은 내가 개발할 수 있는데 이제는 사업은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과실에 대한 부분들 지분을 나한테는 주는 건 좋지만 이거에 대한 걸로 플레이어를 연결을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TA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의 TA로 유명무실합니다. TA라는 사람이 결국은 기술을 라이센싱 해주면서 결국 기술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 죽음의 계곡을 넘겨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링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업했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던 경험들이 시장 그 학교에 있는 그 특허나 기술을 가지고 이런 시장을 뛰어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벤처기업이나 이 시장에서 실패한 많은 기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대학에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패자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술 이전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전문가나 독립적인 조직이 없습니다. 제가 창업
연계 전공이라는 것을 지금 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부에 있는 학생들이 창업을 꿈꾸자 하는 학생들한테 물론 그 열정과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지만 그 사업화에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낮다. 그러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대기업에 가든 중견기업을 가든 벤처기업을 가든 10년 후에 반드시 홀로서기를 할 때가 있을 거다.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리니까. 대기업에서 들어갔다가 잘리니까 결국은 내가 홀로서기를 할 때 결국 여기서 창업에 대한 거,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과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그 잘 훈련된 거에 대한 걸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1세대는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면 죽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배워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되고 정말 스타트업처럼 위험한 게 없는데 준비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 내에서 이런 창업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도전적인 R&D에 도전적인 생각에 창업 시스템으로 학교가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창업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100% 거의 그냥 실패. 창업에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2000년대에 벤처의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단일 기술을 가지고 승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는 연구소나 대학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니까요. 기업에서는 이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사실은 목숨 걸고 하니까 제품을 만드는 기술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일 제품과 단일 기술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코스닥에 있는 많은 상장사들이 상장할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상장을 했다가 결국 성장 동력을 잃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매출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급감하고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융복합으로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융복합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느냐? 연구소와 대학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대학 연구과제들이 이제는 융복합으로 다 이게 돼 있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융복합으로 되는 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의 전략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산학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중간의 브릿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물론 창조적 인력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이 대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M&A 시장을 통해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융복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정거래 관행,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납품 관행, 그다음에 공정거래 질서, 그다음에 지식자산에 대한 걸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프라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사업화 생태계는 결국은 그 융합 및 통섭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그리고 창업 금융의 원활한 작동 그리고 M&A 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 창업한 인스타그램을 2년 만에 그 페이스북이 10억 불에 12명이 되는 사람을 그 10억 불에 그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에 대한 거를 애퀴지션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M&A를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성장을 해주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M&A 그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가 돼야 결국은 창업 생태계,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메신저의 왓츠앱을 지금 160억 달러에 지금 최근에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고 오큘러스 VR이라는 회사는 20억 달러에 지금 그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스코는 아시는 것처럼 그 2000년대에 지금 뭐 한 160개 정도 되는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 A&D라는 아주 전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기획 기능에 대한 것을 강화해야 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 그리고 경쟁 개발 체제 도입, 성실 실패를 인정하는 제도 확대, 그리고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의 감사평가 관행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지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출연연구소에서는 기업이 우위에 있는 그런 국가 R&D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줄여주는 그 정책과 연구소의 구조조정이 지금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은 역시
교수 평가 제도의 개선과 그리고 기술 이전 조직의 전문화, 독립화가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창조적 인력 확보를 통해서 M&A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주는 거에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고, 지식재산권을 사실은 대기업들이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기업의 지식 탈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호해주는 문화가 대단히 필요하고 있고, 결국 에코시스템은 창업 금융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창의력을 지배하는 규제가 철폐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주제가 우리나라 그 산업사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런 그 도전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는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도전적인 이 DNA와 도전적인 R&D와 그리고 도전적인 정책이 필요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실패가 예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시장에서의 실패가 있는 부분들을 메꿔주지 않는데 누가 도전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창조경제 프레임워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결국 국가 R&D 시스템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우리 고정적인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정말 획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너무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사업을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훈순 우리 회장님이 이 주제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별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나와서 많은 설명을 하면은 그냥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사실은 참 피부에 와닿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 내지 30년 동안 사실 우리 기술 사업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김대중 정부 때나 또는 노무현 정부 때나 또는 뭐 이명박 정부 때나 또는 심지어 지금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뭔가 좀 앞에 큰 제목만 바뀌었지 사실은 컨텐츠가 계속 그대로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제 담당하는 국장 보고, 왜 과거 정부에서 하는 걸 자꾸 포장만 바꾸고 이렇게 하느냐, 좀 뭔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직전 정부는 너무 성급했대. 그때는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바람에 실패한 거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담당자는 그 직전 정부가 너무 성급했대. 그래서 시장이 성숙도 안 했는데 정부가 너무 앞서갔다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보고, 아니 그럼 시장이 성숙했으면 그냥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한 20, 30년 동안 기술 사업화를 부르짖으면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한 부문은 기술 사업화를 외치는 공공기관들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잔뜩 만들어진 거예요. TLO든 기술 지주회사든 또는 대학교에 뭐든 연구소에 뭐든, 모든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이 기술 사업화는 이름으로 굉장히 비대 팽창, 무한 팽창을 해온 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웃기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사실은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전문 회사들이 뭐 100개, 200개, 300개 생겼다면은 뭔가 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뭔가 이제는 지금 우리 장훈순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 30년 동안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거다. 그러면 뭔가 실패한 부분에서 교훈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은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질타를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 사업화는 명백히 시장의 영역입니다. 시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역이라는 전제하에서 정부의 아젠다를 찾아야 되는데, 마치 기술 사업화가 전부가 정부의 아젠다인 양 착각을 하니까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부의 아젠다가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지난 한 30년 동안 해왔는데, 여기서 뭔가 이제
해군을 해야 될 때다. 저는 시장의 몫이다. 그렇다면 그 전제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기술 사업화라는 말 자체가 주는 굉장히 저 말 용어 자체가 굉장히 미슬리딩하고 있다. 기술 사업화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면 기술에 찍히는 겁니다. 기술이 먼저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기술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사고방식이나 정책이 리니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에서 사업화로 가는 줄 알아야 다. 근데 시장에서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는 걸 보면 사업에서 기술로 갑니다.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넌리니어죠. 백워드죠. 그죠? 포워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뭐냐면 저 말을 사업화 기술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업화가 주고 기술이 종이고 사업화가 주고 기술이 객인데 지금 이거는 주종과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객이 뭔가 좀 전도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정부 연구소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어떻게 연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죠. 그죠? 시장에서 사업화에 대한 욕구와 그 자극이 엄청나게 분출하면서 그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폭발을 할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선행 리니어 개념에 좀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지난 한 30년간을 해온 거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또 하고 싶고 이 세 번째로는 기술 사업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은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또는 기술 사업화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 사례를 반복하고자 합니다. 절대 반복이 안 되죠. 저는 거기서 엄청난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다. 기술 사업화를 정말 보고 제대로 정책을 세우고 싶은 공무원들 또 기술 사업화에서 뭔가 레슨을 찾고 싶은 기술 사업화의 주체들은 뭘 봐야 되냐 하면 기술 사업화 실패 사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봐더라도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유의적인 결과가 실패 사례가 훨씬 많은 거죠.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는 쪽에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 사례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기술 그 사업화 정책이나 또는 기술 사업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뭔가 좀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추가해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장흥순 교수님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한 가지 약간 조금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성실 실패자라는 게 있어요. 성실 실패를 인정하자는데 저는 이것 또한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실 실패가 아닌 다른 실패는 뭐예요? 불성실 실패라는 말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불성실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성실 실패라고 낙인 찍히는 것 자체가 벌써 엄청난 실패에 대한 어떤 그 낙인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실은 성실 실패는 말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규제다. 그럼 왜 성실 실패를 정부나 공무원들이 왜 고집을 하는가? 그거는 정부가 거두어들여야 될 기술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펀딩해주고 정부는 거기서 다시 일부를 기술료로 환수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엄청난 후진국적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연구개발 규정의 상당 부분이 기술료 징수 규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료를 징수를 많이 할까? 그걸 드러내게 되면 연구개발 규정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10분의 1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술료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료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면 실패에 대한 자유로운 용인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창의적인 사업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런 그 중요한 어떤 벤처의 경험과 그다음에 그 국가의 어떤 그 이런 R&D 기획을 총괄하는 이런 총괄하는 기관에서 아주 좋은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존의 제조 경쟁력으로 어떤 국가의 부를 창출하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젠 차의적인 또는 어떤 그 창조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뭔가 국가의 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가 1980년대 초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런 그 제조 경쟁력에 도전을 심하게 받을 때에 그때 이제 바로 이런 전략들이 나타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일본 또한 지금부터 10년 전인 2003년경에 고이즈미 정부 때 이제 그런 정책들을 강하게 드라이브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좀 뒤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견지하는 뭔가 이렇게 중요한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장흥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씩 첨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 창조를 하는 것은 기존의 무형의 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뭐 기계장치 이런 쪽의 유형의 자산에서 뭔가 무형의 자산으로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그런
변화를 뭔가 이렇게 우리 시장에 큰 시그널로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자료 그 발표 자료 4쪽에서 지금 창업의 질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그 정부가 현 정부가 과거 2000년도에 겪었던 우리의 그 쓰라린 정말 시장 실패 사례를 또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업의 질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곱씹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전혀 무장이 되지 않은 그러한 청년들이나 아니면 정말 그 생업을 위해서 무장을 전혀 못한 채 어떤 시장에 뛰어드는 뭐 예전에 뭐 저희들 역사적으로 보면 뭐 학도병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전혀 무장을 하지 못한 채 시장으로 나서는 이들을 그대로 의병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는 전략적으로 그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강하게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그 해외의 그런 유수 기업들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향후 우리 그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이제 투자인데 저는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투자를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이끌어주는 게 결국은 기존의 뭐 부동산 가치나 이런 쪽의 투자는 이미 다들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형자산, 형체가 없는 자산에 대한 투자는 어느 누구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결국 그 국내의 지금 현재 창업 정책의 가장 핵심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창업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무형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치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십사라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10쪽에서 우리가 R&D를 엄청난 뭐 R&D 예산을 쏟아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이런 그 정책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조금 우리가 특허 생산성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형식적인 생산성 즉 양적인 생산성에 한정된 이야기지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제가 어느 통계선가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해외 특허 출원 건수가 0.3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 국내 시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뭔가 부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무기는 전혀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허 생산성은 대부분이 국내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국내 출원의 실적만을 위해서 R&D 실적만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점을 이런 통계가 좀 저는 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것 또한 질적인 그런 어떤 통계 수집을 하고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R&D 하는 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17쪽에서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철학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이제 한 가지 또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PCT 국제 출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PCT 국제 출원의 세계 1위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역시 아니겠죠.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엄청난 투자를 국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뭔가 향후 5년, 10년 뒤에 그런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기업 내지는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R&D 정책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우리 R&D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많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신경 써야 되는 이런 국제적인 권리 확보 안 합니다. 하더라도 최근에 저도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로부터 좀 이야기를 들은 게 3년 전, 5년 전에 해외 출원을 해놓은 것이 지금의 돈이 나오는데 R&D 예산은 다 썼다는 겁니다. 이미 R&D
끝났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안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R&D가 17조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엔 1%, 2%만 이것을 위해서 띄워놓더라도 그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했던 R&D가 지금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도 저는 경쟁 체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5년 전에 R&D가 이미 끝난 거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글로벌하게 잠재력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러한 아이템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국가가 다시 거기에 그 재원을 보조를 해줘서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러면 정말 R&D 비용의 1%, 2%만 가지고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미국의 M&A 사례를 25쪽에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M&A 되는 기업의 자산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10억 불, 160억 불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자산 가치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 또는 인적 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시장이 보고 있는가 과연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는 정책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멀리서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잠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는 이러한 어떤 큰 트렌드의 변화를 지금 뭐 정부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장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멀리 아직 쫓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인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행정부만의 노력 가지고는 결코 되질 않고 입법 또는 그런 행정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현상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어떤 갈등 구조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법 이런 쪽에서는 제대로 지금 이러한 정책에 대한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국가 통치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부처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런 국가 전체적인 운영을 위한 그런 큰 틀의 어떤 그 인식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좀 정책적인 그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경제가 이미 2000년 들어서 혁신 주도형 경제형 국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소위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술 발전에 의한 것이 유일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기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R&D 투입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GDP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 사업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뭐 20년 동안 20년 이상 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저는 왜 지금까지 그런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전반적으로 좀 표면적인 혁신만 했지 근본적인 혁신은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면을 들여다보면 작동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우리 기술 사업과 관련된 실적을 보시면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지만은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저변에 보면은 어떤 논리가 있냐면 저변을 확대한다는 논리로서 경쟁력 없는 그런 기관에 많은 예산을 균등 분배하다 보니까 정말로 소위 성장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기업에는 정작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소위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선순환해야 된다. 그러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소위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해서 원정적인 문화를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했을 때 보다 더 사회적으로
더 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또 재분배에 돼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뭔가 개선하려면은 제대로 된 그 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통계들은 굉장히 거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한번 거품이 들어있는 그 통계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야 되고 내년은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통계가 사실은 그 현장에 가면은 굉장히 왜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진실과는 멀어지고 허상에서 기초한 어떤 정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통계를 전면적으로 저는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기술사업화의 이제 강력한 그 형태가 하나가 창업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 그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업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창업보다는 이제 기회형 창업으로 저희가 더 드라이브를 해야 되고, 이 기회형 창업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식 창업하고 기술 창업이 있는데 그 지식 창업보다는 이 기술 창업 쪽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더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창업과 관련해서 대학생 창업을 굉장히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그 패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생 창업은 굉장히 그 위험한 창업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창업 교육의 그 효과가 그 당장 졸업 이후에 창업하는 게 아니라 이 창업 교육을 받은 분이 그 자기 전 생애 중에 언젠가 창업할 때 그 역량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직장인들의 창업, 즉 사내 창업, 분사 창업, 이러한 창업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인력의 창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 어떤 이 기술 사업화나 이 R&D 또 기업 문화가 남성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여성의 전문 인력 창업이 또 이 소위 우리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를 좀 더 역동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창조경제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 출연료 어떤 혁신인데요. 그 출연료 발전 전략의 경우에 이제 우리 기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소위 출연연의 CBO,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오피스 형태로 인력과 예산을 또 업무 영역을 개편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또 하나의 표면적인 혁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문 인력 확충은 사실상 없는 거고요. 예산을 증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업무량을 몇 배로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증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연구원에서는 창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창업과 같은 리스크가 동반된 비즈니스를 하기 싫어서 연구원에 왔는데 그분들한테 창업을 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키스트에서 그런 어떤 시도를 한번 했지만은요. 그러면 아예 인사 제도를 혁신을 해서 창업 정신이 있는 창업 성향이 굉장히 높은 연구자를 소위 인사 채용할 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떤 인사 비중을 두고 채용을 하는 문화를 들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연구원에서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을 잘 핸들링해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인력들이 현재 출연 연구소 내에서는 TLO 내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조직 인력들이 왔다가도 금방 이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개편해야 됩니다. 소위 기술 경영 직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출연연구소에서는 이제 연구직과 그다음에 행정직, 그다음에 기술직, 사무직이 있는데 어느 직종에서도 기술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랜 어떤 전문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TLO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학 TLO 소위 대학 TLO의 경우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선도대학의 경우에는 TLO가 굉장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중소대학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TLO의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하겠지만은 다소 장기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2000년에 우리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술 거래 기관, 그다음에 또 이제 사업화 전문 회사의 역량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이분들의 업역을 넓혀서 대학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출연형 TLO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소위 그 밸류 체인의 어떤 미싱 링크를 이런 어떤 그 소위 그 혁신 매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소위 그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특히 이번 정부에 와서는 그 소위 그 정부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 자금으로 연명하는 소위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정부 자금을 따서 연명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는 이상은 우리 소위 기술 사업화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 평가의 경우에도 교수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R&D 평가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D 평가, 국가 R&D 평가 시스템이 논문을 강조하고 있고 대학 평가 때 논문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어떤 평가 시스템 자체가 이런 산학협력 중심의 그다음에 기술 사업화 중심의 평가 제도로 운영되지 않는 이상은 대학 내 교수 평가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창조 경제는 모든 우리 사회 영역과 모든 계층에서 소위 슈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기술 사업화와 창조 경제를 연관시킬 때 좀 더 오늘 제시했던 영역보다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패널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발표하신 장 교수님이 저희 산업기술진흥원 이사님이시라 제가 좀 어떻게 반박하는 얘기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다행히 모든 걸 제가 100% 공감을 하는 내용이라서 다행이고요. 저는 황금 낳는 오리알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오리를 보면서 황금알을 낳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성공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나 미래 먹거리도 아마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오리알을 팔아서 다시 먹이나 뭐 여러 가지 영양제, 뭐 주사제도 해서 오리를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이걸 알 그 자체로 팔 거냐 아니면 이거를 가공해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뭐 팔찌도 만들어서 더 부가가치를 높이냐. 그래서 저는 그 후 단계에 대해서는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오리를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야 황금알 빨리 날아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MIT에 가면 거기서 스마일 커브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마일 커브 보면 양쪽 끝단에 보면 이제 아이디어나 R&D 활동 부분, 그 다음에 끝에 마케팅 사업화 부분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그 가운데 이제 낮은 부분이 이제 생산 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MIT에서 교수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양쪽 끝을 요구합니다. 연구를 하려면 노벨상 정도 받을 정도, 세계적인 학문적 기여를 할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든지 가운데 어정쩡하게 특허나 논문을 내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하는 게 아주 학교에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MIT TLO 2013년도 로열티 수입을 보면 약 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290여 개 대학
뭐 국공립연구소 수입 합치면은 1,0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MIT 한 개 대학이 1년에 벌어들이는 거하고 우리 국가 전체에서 이런 유수의 기관들이 버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정부 R&D 투자 확대가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노력으로 해서 지금 17조 이상의 그 정부 R&D 투자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그 우리 경쟁 국가들의 그 관계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주 놀라면서 어떻게 GDP 5%까지 늘릴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뒤돌아서 속으로는 웃습니다. 그렇게 니네들 투자하지만 그 뭐 성과는 뭐냐? 거긴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앞으로도 현 정부도 R&D 투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정부 R&D 예산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한테 팽배되어 있는 연구, 우리 연구계의 문제점은 뭐냐면 앞에서도 패널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정부 돈을 이제 어플라이 해서 따보고 안 되면 내 돈 쓰지 뭐하러 내 돈 먼저 써서 R&D 투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나 연구원 사회에서도 정부 과제를 많이 딴 사람이 우수한 연구자로 인정을 받고 그걸 못 따는 사람은 처지는 아랫등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정부 R&D 투자 규모는 어차피 이제 포화 상태로 가서 세츄레이션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화를 활성화시키려면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제안하고 드리고 싶은 것이 상금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외국 사례를 조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분야로 어프로치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민간으로 하여금 상금을 걸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공공 예산으로 해서 상금을 걸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건데 첫 번째는 실제 그 엑스프라이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뭐 구글이나 퀄컴 뭐 이런 대기업들이 상금을 걸고 그 기술적인 도전 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팀들이 거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서 결국 이제 승자를 뽑게 되는데 얼마 전에 끝난 그 달에 가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상금이 300억입니다. 300억. 그러니까 3천만 불의 상금을 걸고 하는데 실제 이 프로젝트는 계속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민간 자본 유입 효과가 상금의 10배 정도 나온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00억의 상금을 걸면 이 연구팀들이 뭐 민간 기업에서 스폰서링을 받든 어디를 받든 해서 약 3천억 원의 R&D 자금이 이 과제를 위해 투입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300억 정도 예산으로 이 정도 효과 보는 거는 가장 좋은 건데 실제 그 미 국방부에서 요새 저 북한에서 무인기가 넘어와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는데 그 10만 불의 상금을 걸고 그 무인기 개발을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런 이제 challenge.gov라는 데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모양이 그 143개 팀에서 응모를 해서 최종 우승팀의 그 무인 항공기입니다. 그 군에서 미 국방부에서 제시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 정찰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자 1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아마 국방 관련 제가 특정 연구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안 드리겠지만 아마 이런 무인기 개발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들어가야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결국 이 상금 제도라는 거는 그 우리의 보조금 제도, 서브시디하고는 대체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보완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과제일수록 이런 상금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유럽연합의 예를 들면 2012년에 백신 개발하는데 백신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제는 200만 유로의 상금을 걸고 냉장이 필요 없는 백신 개발한 사람은 200만 유로를 주겠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그냥 들고 다녀도 됩니다. 어딜 가든. 근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바이오 기업이 그 상금을 타갔는데 이게 상용화가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방식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17조 원의 정부 R&D에서 일부를 띄어서 상금 제도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현재도 정부 대 민간이 1대 3인데 1대 9면 어떻습니까? 민간이 90%를 투자한다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해서 그 우리가 뭐 훈장, 포상 이런 노벨상 이런 거는 과거의 업적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지만 상금 제도는 미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훌륭했다 일을 했다는 사람한테 보상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은 해결책을 내는 그런 노력에도 보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현실 위원이 그 말씀하신 것과 관계 있는데 사실 이 기술 사업화는 민간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각 부처 산하에 저희 같이 그 전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일부가 이제 사업화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통상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처 산하 전담 기관이 거기에 따라서 그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진흥원에서 부처의 승인 없이 우리 전담 기관 간의 그 여러 기간 동안에 그 오랫동안의 그 협의를 거쳐서 저희끼리의 그 협업 체계를 그 플랫폼을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술 사업화 협의체를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공교롭게도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후에 이제 저희가 출범을 하는데 7개 부와 1개 청의 산하의 그 전담 기관들끼리 그나마 취약한 그 사업화 관련 지원 역량을 풀을 해서 파일을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 사업이 시행된 그 기존의 관행대로 보면 지원을 하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거기서 스탑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으로 이 지원 역량을 이제 풀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받다가 이거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산업통상부의 자원이 그쪽으로 이제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 간의 칸막이는 여전히 높더라도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사실 이 참여하는 부처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저희 전문기관끼리는 출범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고 또 이 공공기관에 가진 그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여 명의 그 사업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구성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뭐 중견기업이나 여기 우리 김기래 사장님도 이제 다 인발부가 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뭐 요즘 얘기하는 정부 3.0 뭐 협업의 좋은 사례로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이런 그 사업화 과정에 그 민간 영역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공공기관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뭐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 R&D를 통한 사업화, 이를 통해서 장기 경제 실현, 뭐 이렇게 뭐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뭐 대학하고 출연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연말 12월에 그 저희 기스텝 주제로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제 창업 준비 단계에서 가장 그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술 보유자의 도움이 그 국제연구소에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97% 응답자의 97%가 그 출연연이나 대학의 기술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그
설문에 답해 주셨고요. 또한 그 창업 단계 지원 방안의 어떤 중요도에 있어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창업 정부가 지원하는 그 창업 자금 지원이고, 두 번째는 그 기술 개발 지원, 세 번째가 그 사업화 컨설팅, 이런 그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앞에 설문조사는 뭐 발표하신 자료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학하고 출연연에 있는 그 연구자가 갖고 있는 그 우수 기술을 사업화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박종복 교수 얘기대로 기존에 지금 출연연이나 대학에 계시는 그 연구자들은 그 사업화를 할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사업화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취직을 하신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그 여건을 다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출연연에 계시고 대학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뭐 이제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끄집어낼 것인가?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이 보면은 기술 이전을 위해서 뭐 TLO 조직을 강화한다든가 기술 박람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술 주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그 창업 휴직 제도, 이런 제도들을 좀 도입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기술 보유자에게도 지금 현재는 뭐 비공식적으로 아마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 기업을 만들면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일정 지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 그 어떤 지분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출연연에 계시는 분이나 대학에 계시는 분이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지금 현재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그 기업을 만들어지면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정 부분에 뭐 대부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뭐 30%든 20%든 일정 부분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출연연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아까 도전적 R&D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그 지적을 해주셨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R&D 어떤 구조 자체가 예전에 그 저희가 그 지금도 하고 있지만 PBS 제도입니다. 결국은 그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이 그 자기 1년 어떤 임금비를 따기 위해서 새로운 과제를 계속 따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수행한 R&D에 대해서 후속 연구라든가 상용화를 위한 추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어떤 지원 정책에 어떤 그 PBS가 이용하고 그 R&D를 계속 한다면은 그런 어떤 후속 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을 계속 더 개발해서 그 PBS 체제 하에서 그 출연연구소나 대학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TRL 5, 6단계에서 7, 8단계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제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지금 이제 대부분이 그 현재는 그 연구 노트 제도라고 해서 그 일정 부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어떤 고려한 그 다큐멘트 이런 기록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R&D를 해서 시제품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상용화해 가지고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려고 보면은 실제로 다시 재현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 연구를 할 때 그 어떤 그 기술 문서의 어떤 기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서 이 상용화나 사업화에 지원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